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314페이지부터 할게요. 조선 건국, 그 다음에 통치체제 정비부터 하겠습니다. 자, 314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건국에 우리 알다시피 온건계합파하고, 그죠? 급진계합파가 두 개로 분리되는 박스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기초과정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온건계합파 한번 보세요. 정몽주, 이색, 길재. 일단 그 인물들을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온건파인지 급진파인지 기본적으로. 급진파 봅니다. 정도전, 조준. 하나 추가 좀 해주세요. 윤소종 하나 추가해 주실래요? 거기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윤소종. 그 다음에 개혁 내용 보겠습니다. 온건계파들은 점진적 개혁, 전진적 개혁, 토지 개혁에 반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급진계합파들 전면적 토지 개혁, 일명 우리 얘기한 얍전에 배웠을 겁니다. 계민수적, 계민수전. 전 국토를 국가가 몰수해서 백성들에게 n분의 1로 나눠주자. 거기서 나온 이익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 불사이군, 두 명의 임금을 모시지 않겠노라 하는 게 불사이군의 뜻이고요. 급진계합파들 뭐죠? 역성혁명입니다. 역성혁명을 강조합니다. 기존의 왕들의 성이 왕씨였죠. 그죠? 왕건, 후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잡았죠? 역성이란 말은 성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바꿀 역자입니다. 바꿀 역자. 이렇게 성을 바꾸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써요. 우리 보통 지금 쓰이는 용어는 우리가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중계한다. 뭐 1대0으로 지고 있다 갑자기 동점 만들었고 2대1로 어떻게 해요? 2대1로 역전승하였습니다. 할 때 바꿨다. 전세를 바꿔버린 거죠. 역성혁명.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성공하면 뭐 문제 없겠지만 실패하게 되면 전부 다 역모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성계 세력들이 역성혁명을 깼다. 왕시에서 이씨로 바꾸려고 했다는 계획들. 그 다음에요. 온건계합파들.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 반면에 급진계합파들은 불교의 교리 자체를 완전히 비판했습니다. 불교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정도전 훗날 책을 쓰기까지 했죠. 책 제목 아시죠? 네, 불시잡변. 이게 이제 되게 불교를 비하한다고 해요. 보통 여러분들 앞에 성이 붙어있죠. 뭐 홍길 때문에 홍땡땡 이렇게 붙어있죠. 여러분 성이 뭐 예를 들어 뭐 한번 물어볼까요? 성이 뭐죠 앞에? 어이 박씨 어때요? 기분 좋아요? 썩 좋지 않죠. 왠지 누군가 나를 모르게 비하하는 내용이 들죠. 또 누군가 어이 김씨 아랫사람 부리지 막 하는 얘기 같다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어이 불씨 어때요? 불교 같다. 어이 불씨 네. 좀 그렇죠. 네. 그 다음에요. 어디서 사신 거 아니죠? 네. 이어서 갑니다. 학문적으로 성리학의 의리를 강조했다. 온 거는요. 반면에 급진계합파 학문적으로 성리학의 주례를 강조했다. 지금 여기 적지 않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안 적는 거예요. 그죠? 주례를 강조했다. 또 주례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봐야 됩니다. 이쪽에 적어볼까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출발하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걸 통일하는 사람이 이제 진나라의 진시황이 되겠죠. 중국을 통일합니다. 요거까지 필요 없어. 요거까지 다 필요 없고 요거만 적자. 주나라 봐보자. 주나라의 입법서를 주례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주나라의 입법서를 주례라 한다. 여기는 어떤 정치와 행정 조직안이 아주 기초적인 거죠. 아주 기초적인 거다 보시면 돼요. 기초적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요걸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례를 참고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도전이 주례를 참고해서 만든 책이 있죠. 그 책 제목이 조선경국전이라고 그러죠. 네, 이걸 사찬서라고 그런다. 개인의 돈을 이용해서 본인이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응용해서 좀 응용 능력도 기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례는 봐봐요. 그러면 조선 전기에 신진사대부들이 주례라는 책을 탐독하였다. 이렇게 지문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O를 해야 됩니까? X를 해야 됩니까?를 물어볼 거란 얘기예요. 역사는 외우는 부분 조금 있어. 요즘에는 조금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응용하고 그 다음에 사료를 분석하고 이게 90%예요. 암기는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암기에서 문제를 맞춰주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건 이미 10년 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이해를 갖지 않고서는 절대 고득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소바는 도전에 제가 암기를 몇 개 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암기합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지 마세요. 그 암기라고 하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죠? 영어 암기가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거 하세요. 한국에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암기사가 아닙니다. 보세요. 주나라의 입법서라고 그래서 뭐가? 주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정도전이 이걸 가져다가 쓴다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해 쓴다고, 응용해 써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쓴 책이 이거였다고. 그럼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이 책이 나와 있어. 야, 저거 뭐 보고 썼냐? 뭐 카피했냐? 뭐 참고했냐? 물어볼 거 아니야. 그거 온전히 이거래. 뭐 신사들 이걸 읽어? 안 읽어? 당연히 읽죠. 어떤 원전을 가지고 이랬었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읽어보겠지. 가끔 이것도 있잖아. 우리 뭐, 어떤 소설이 영화화 됐다. 그 소설책 제목이 뭐냐? 그럼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읽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도 읽지 않는 거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원건개화파들은 16세기 살인파로 개성됐어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나머지 건 몰라도 되는데 제일 앞에 원건개화파에서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살인파로 개성됐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설명을 또 할 거예요. 15세기는요. 간악파로 개성되었다. 또는 같은 말로 훈구파라고도 해요. 가장 기초적인 걸 알아봅시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살인이 뭔지. 간악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자, 살인부터 봐볼게요. 고려 사람들이, 즉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사람들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조선으로 바뀌었다고. 즉 역성혁명에 따라 고려 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많겠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 반대하겠죠. 왜?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람 목숨을 내려야 되고 관직을 내려내고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조선 건국에 찬성할까 반대할까? 당연히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그럼 조선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 살려둘까? 죽여야 내 건국하는데 안전을 기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잖아요. 쟤들이 역모를 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조선에 건국했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죽이겠지.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이겠지. 그래서 실제로 죽여요. 엄청나게 많이 죽여요. 특히 왕시성을 가진 사람은 거의 다 전멸시피해요. 그래서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성을 개명해요. 뭐로 바꿀까요? 여기서 하나 점 찍으면 뭐가 돼? 옥시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씌우면 뭐가 돼? 전시가 되잖아.
그 상당수 왕씨들이 성을 바꾸기까지 할 정도로 되게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기게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살아남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도망가야 되지. 도망가야지. 어떤 경우에는 그 고려의 양반들이 사는 집성촌들에도 다 불태워버리게 돼요. 사람까지 다 죽여 불태울까지. 그러니까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면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도망간다고요. 그럼 도망가면 어디로 가야 돼,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걸 다 낙향한다고 그래요. 고향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지. 고향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관료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죠.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향에 가서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글을 읽고 가르치는 것들. 이런 것들. 요즘 같은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겠죠. 글 읽고 막 애들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후학을 양성해서 보람을 느끼겠죠. 후학 양성한 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시험을 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시험을 15세기 볼까요? 보기 어렵죠. 왜? 이 사람들이 뭐를 가르칠까요? 너희들은 고려의 후손이라 얘기한단 말이야. 너희들은 조선의 후손이 아니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조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의 후손이기 때문에 과거시험을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할아버지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을 계속 가르친다는 거야. 생각해봐. 여러분 꼬맹이 때부터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너는 대한제국 사람이야. 그럼 나는 계속 대한제국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관직도 나가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 예, 알았었는데 나중에 한 20살쯤 되면 어떻게 해요? 동년배들하고 생각이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잖아요. 나 대한민국 사람인데? 갑자기 남자는 군대도 가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였겠죠, 얘네들도. 그러니까 선조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너희들은 조선 사람이 아니야. 고려 사람이야.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치더라도 머리가 커지면서 그게 달라지겠죠. 왜? 친구들이 과거시험을 통해서 간직해 나간다. 내가 저 친구 공부를 좀 더 잘하는데 내가? 저 친구가 학교할 정도면 나도 학교할 수 있겠는데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5세기 후반부터 하나씩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해요. 일단 공부는 되게 잘했겠죠. 공부 무지하게 시켰으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조 때 처음으로 과거시험 패스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력들이 성종때 한량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종때 한량하고 성종은 15세기 말 인물이에요. 그리고 15세기 지나면 16세기가 되잖아요. 그럼 16세기 어떻게? 얘네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겠죠. 낙항했던 사람들 후손들이 막 들어온다고.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선비들이 무리를 이루었다. 선비사자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숲을 갖다 얘기해. 숲을 임사를 쓰는 거예요. 선비들이 숲을 이루었다. 되게 많아졌다. 16세기는 사림이 지배하는 시기에 왔다. 자, 관학파 갑니다. 관학파.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집현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응? 인재를 양성하잖아요. 봐봐요. 태종 이방원이 아들 충녕군이었던 세종대왕의 왕이 즉위할 경우에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만 남겨놓고 필요치 않은 사람 싹 제거해버려요. 하물며 세종대왕의 애삼촌들 3명을 다 죽여버려요. 조선 전기까지는 자녀가 태어나면 애갓집에서 가서 애갓집에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갓집의 교육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애갓집의 교육에 영향을 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씨 집안에 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봐봐. 태종대왕하고 태종의 부인 왕비가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건국 이후에 안 좋아지겠지. 여기 여성분들 계세요. 자, 남동생 3명 있다 쳐봐. 내가 왕하고 결혼했어. 그럼 우리 집을 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잘 나갈 수 있게 돼서 개념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오늘 갑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우리 남동생 3명을 다 죽여버렸어. 잔인하게. 역모로 몰아 죽였어. 조선국에 공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아니 조선국에 아니라 태종이 왕이 된다 공을 세웠어. 여성분 어떨 것 같아? 남편하고 사이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안 좋지. 생각해봐. 자기 친정 식구들, 죄 없는 친구들 공을 세웠던 세대들 갖다 그냥 제목을 붙여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 태종이 어떻게? 여자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걸 첫 번째 아들 양녕대군이 영향을 받아요. 양녕대군이. 그래서 양녕대군이 이쁘다는 여자는 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자니까. 세자는 왕에 버금갈 정도의 권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양녕대군하고 태종이 계속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양녕대군이 퇴출되고
효령도 두 번째 공부를 잘하지만 더 잘한 충령이 세종대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 국가적인 게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계가는 게 왕의 계승권이란 말이에요. 자, 봐봐. 아버지가 신하들 다 죽여버렸다고, 쓸만한 사람 다 죽였다고, 인재가 없다고. 세종이 짓고 나간다면서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재를 집중적으로 자기 사람들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 합격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성균관에 입학시키죠. 1차 시험 합격한다고. 경기도 20명 합격했다. 그럼 그 애들이 성균관에 입학한다고. 대대학 한 200여 명 정도가 성균관에 입학한다고. 성균관에 입학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성균관 입학 자격이 뭐야? 초시 합격자, 지방의 합격자들이야. 이걸 보통 생원 진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여기 공부한 애들이 다시 시험을 보게 된다고. 이걸 갖다가 복시라 불러. 복시가 33명이 배출된다고. 그리고 복시 다음에 이제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을 갖다가 이걸 전시라 부른다고. 33명을 다 합격시켜요. 오케이? 다 합격시키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얘들 임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시에 어떻게 엄청나요. 최소 3단계 정도 급수가 달라져요. 똑같이 33명인데 예를 들어 여기 다 33명이라 예를 들어봐. 그럼 여기 뭐 1, 2, 3등 급제자 너희들은 몇 분부터 출발. 그다음 그 뒤에 2품들 너는 몇 분 최소 3품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승진이 어떻게 해요? 확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33명도 마찬가지로 죽기 살기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과거 급제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사 꺾고 말 타고 깽가리 북치고 자기 고향에 이제 납시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 만들었다 해서 그걸 관악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 더 할게요. 관악파 같은 말로 뭐라고요? 훈구파 법입니다. 같은 말로 쓰이는데 시대를 15세기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구파 봐볼게요. 자, 태종이 왕위를 찬탈해 왔죠. 그럼 태종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죠. 태종을 도왔던 사람들이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훈을 받아요. 이훈이라고 그러죠. 이훈을 받고 권력을 하나씩 갖고 그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권력을 잡은 지 일구자야. 권력을 잡은 지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소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의 자리를 앉았죠. 그러면 거기에 한명이라든가 홍윤성 같은 세력들이 공을 세웠죠. 그러면 그들이 권력을 나눠갔겠죠. 그러면서 그 세력이 오랫동안 갔다. 그래서 훈구파다 그래요. 그러니까 뜻은 약간 다르지만 15세기를 총칭하는 말로 같이 쓸 수 있다. 오케이? 됐죠? 이런 기본적인 단어가 이해돼야 된다. 왜?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15세기, 16세기 넘어갈 때 훈구, 살인이 막 싸워서 살인이 집권하는 과정을 살인이 뭐예요? 그러면 살인은 살인이겠죠? 뭐 이런 식의 공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되게 다양한 그림들이 내 머리에 들어있어야만이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해됐습니다. 외우지 말란 얘기, 이해하란 얘기. 이어서 갑니다. 과전법 제정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 조선이 건국됐다. 1392년.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다. 국호를 조선이라는 것은 고려 개성 의식이 아니라 고조선 개성 의식이 때문에 고조선을 밑으로 그으면 돼요. 고조선을 개성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 한양이 천도되었다. 한양은 1394년에 천도됐다는 거 다 아시죠? 1394년에 가로 열고 쏘면 돼요. 얍전실이가 하지 않았나? 복습이에요. 이거 하셨어요, 전부 다. 이건 기본으로 잡아야 돼. 앞서서 했던 거예요. 복습이에요. 이하도 해군 이성계가. 내가 얘기했지. 내군 방법, 연도에 늙으면 못해. 88할 때 한다고. 늙으면 못합니다. 88할 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88하니까. 그 다음에 과전법. 과전법하고 싸웠던 게 뭐였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국토를 몰수해서 n분의 1 쪼개서 그 이익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고문 월급 주자. 반대 세력이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딜이 이루어진 결과 가전법. 어디에 한해서?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예요. 그 당시 도가 없어요. 경기에 한해서
몰수하고 토지대장을 불태우고 경기에 해당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할해주고 생산량을 가지고 쓰게 되었다. 건국 1392년, 한양천도 1394년. 왜냐면 고려 궁궐에서 태조 이성계가 침식을 했단 말이야. 모양이 좀 빠지지. 요속된 말로 모양이 좀 빠지잖아.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는데 기존의 고려란 나라의 왕궁에서 침식을 하게 되면 좀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공사가 이뤄서 여기 1394년에 한양이 천대됐다. 됐죠? 그리고 잠시 다시 개경으로 천도한 적도 있어요. 정종 임금 때. 그리고 다시 한양 천도 또 되죠. 이렇게. 이게 태종입니다. 개경 천도라는 건 정종은 이제 이방원이 너무 무서워서 이방원 때문에 개경으로 천도했다가 다시 태종이 권력을 잡고 다시 내려서 왕이 됐고요. 그리고 창덕궁을 다시 새롭게 또 만들죠. 창덕궁을 또 신설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경복궁이에요. 여기는 경복궁이 침하게 됩니다. 경복궁이 건설되죠. 이게. 자, 이어서 갑니다. 5권입니다. 왕도 정치, 왕을 올바르게 이끄는 정치 사상을 중시했다. 조선은요. 기업본, 간학파의 유학의 특징, 성리학의 주례를 되게 중시했다. 성리학뿐만 아니라 주례를 되게 중시했다. 그 다음에 왕도 정치,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간에 왕이 올바른 이끄는 정치, 왕도 정치를 되게 추구하죠. 근데 폐도 정치 밑줄 그었습니다. 폐도 정치. 급진 개혁파들은 폐도 정치를 얘기합니다. 폐도 정치란 봐요. 왕이 잘못하면 바꿔야 한다. 이런 사상이에요. 이걸 폐도 정치라 불러요. 이건 명자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명자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이다.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폐도 정치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어서 가죠. 무학과 기술학도 되게 중시했다. 네, 무학은 무예를 얘기하는 거. 기술학도 되게 중요하죠. 15세기는 기술학을 되게 중시합니다. 그 여백에도 적습니다. 16세기 사림이 지배할 때는, 사림이 지배한 시기가 되면 기술학이 천시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기초적인 거예요. 네, 국가 대 민의 종속관계를 주도, 국가와 백성 간의 종속관계를 유지했다. 네, 되게 기분 나쁘죠? 네,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네, 국가는 주인이고 백성은 종이라는 관계입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살인파 유학의 특징 갑니다. 아까 간학파가 됐고요. 살인파 갑니다. 사대부에 대한 향촌 규화를 강조했다. 그 향촌하고 규화를 한번 잘라봐. 네, 무심코 넘어가면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화라는 단어가 되게 기분 나쁜 단어예요. 교도소에서 쓰는 용어예요. 잘못하고 온 사람들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도소 가면 교화, 갱생 이런 단어를 써요. 인생을 새롭게 만들겠다, 바꾸겠다 막 이런 뜻이거든. 봐봐요. 그러면 사대부위한 향촌 교화잖아요. 그러니까 사대부라는 단어도 좀 설명해 줄게. 이거 설명 안 하면 나중에 사대부가 뭐예요?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진짜 기초 약하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선비사자를 쓰죠, 이렇게. 그죠? 선비는 보통 사대부 하면 오프 그다음에 고위 관료들 보통 사대부라 보통 얘기해요. 원래 뜻은요. 근데 양반들이 그냥 통칭 막 사대부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 쓰는 명칭이 이렇게 돼야 돼요. 사대부는 일종의 사자가 상형 문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의자에 책걸상에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있는 모습 보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게 사자예요. 상경의 출발점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을 사라고 불렀어요.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와서 고위 관료를 역임하는 사람들, 이런 뜻 사대부라고 해요. 근데 그게 새롭게 진출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 다시 갑니다. 사대부에 한 향촌교와, 향촌은 우리 시골 마을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고을 향자를 쓰니까요. 얘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소학, 그 다음에 주자가래. 자, 소학과 주자가를 이렇게 묶어. 이렇게 좀 지울까? 이렇게 묶어봐. 소학과 주자가를 묶어봐. 이거 누구의 주장이죠? 주의가 강조하는 겁니다. 주의가 강조한 쉬운 성리학이에요. 소학하고 주자가래는 주의가 강조한 쉬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은 두 가지 있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쉬운 성리학이 있고 어려운 성리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쉬운 성리학 우리 알다시피 고려 말에 안양이 원 간섭기에 가졌다고 그래서 고려 말에 쉽게 받아들였다. 되게 어려운 거 가져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쉬운 걸 받아들였대. 소학,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 소학은 책 제목이에요. 주자가래는 뭐예요? 기억나시죠? 주자가 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간혼, 상제.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게 현재 이거죠.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와, 주자가래는 순서와 절차를 되게 강조하는 것들 갖다가 주자가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결혼하신 분이 많겠지만 거의 대부분 혼례를 치를 때 절차가 있겠죠. 그죠? 양가 집안의 허락도 받아야 될 거고, 남자는 여자가 있을 거고, 여자는 남자가 있을 거고, 혼자 장가갈 수 없고, 혼자 결혼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 상을 다녔을 때 되게 절차 복잡한 거 다 하실 거고, 집에 가끔씩 제사 지내니까 해년마다 제사 지낼지도 순서 까먹고 어렵고, 매일 하면 상관이 없지.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 순서 다 까먹잖아요. 이걸 되게 강조하는 것이지. 이걸 간혼상제. 유향소 설치. 자, 봐볼게요. 이런 게 여러분들 이제 어렵죠. 유향소. 봐봐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씩 분리하면 되게 쉬워져. 처음 공부할 때는 기초니까. 소는 관청이에요. 관청 소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한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 관청을 지칭해요. 관총소, 관청서예요. 봐볼까요? 서울경찰서, 무슨 파출소, 무슨 소방서, 무슨 경찰서 할 때 전부 다 소와 서는 전부 다 관청을 의미한다는 사실.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마을의 동네에 뭐가 있어요? 땡땡 팔출소, 그 다음에 땡땡 경찰서. 그죠? 기억나시겠죠? 전부 다 관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까 뭐가 있어요? 머무를 유자입니다. 고을이 항자입니다. 우리 고을에 있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서울에 있는 뜻이 아니겠지. 그럼 유향소라는 단어란 이해 가셨죠? 아, 우리 고을에 있는 관청이겠네. 유향소겠네. 유향소에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 있죠. 경제소라는 게 있죠. 서울에 있는 관청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할 때 유향소, 경제소 끊임없이 나올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행정 파트 가서 별도로 할 거고요. 일단 기초적인 뜻만 잡자고. 아, 유향소는 우리 마을에 있는 관청이겠네. 경제소는 서울에 있는 관청이겠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향약을 보급했다. 향약. 향자는 무슨 향자라고 그랬죠, 아까? 고을 향자. 우리 고을에, 우리 마을의 약속이란 뜻이에요. 자, 봐봐. 다시 봐봐. 국가에는 뭐가 있어? 경국대제라는 큰 법이 있죠. 세조대제 성명 때 완성했던 뭐 수없이 외우잖아요. 그거 외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요즘 시험도 안 나와. 옛날 시험에 기출 보면 그런 게 나와. 다음 경국대제이 완성됐던 시기 사실 옳은 거면 성종업적 고르라는 거야. 다음 경국대제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옳은 거면 세조업적 고르라는 거야. 옛날 시험 문제들이야. 그러면 예전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향약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향약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잖아. 아, 국가에는 뭐가 있다고? 큰 법인 경국대전이 있다.
우리 고을에는 뭐가 있다? 향약이 있다. 요즘 지금 뭐가 돼? 지방자치법이야. 지방에 자치법이 있거든. 지금 지방자치제가 돼서 우리 고을의 약속이란 게 있어. 우리 고을의 약속 봐봐. 경국대전은 국가에서 만든 법이야. 향약은 누가 만들었을 것? 국가에서 안 만들어. 우리 고을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 지역에 힘 있는 파워 있는 유지들이 이 법을 만들었어. 그럼 그 당시 누굴까? 양반들이겠지. 그럼 양반들이 불리한 법을 만들까? 유리한 법을 만들까? 누구를 통치하게 하는 방법일까? 민들을 통치한 방식을 만든 게 향약이야. 어떻게 보면 좋은 법이라고 얘기하겠지. 누구 입장에서? 양반 입장에서. 그럼 지배받는 민과 그 밑에 계급들은 악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생각해봐. 여러분이 법을 만들면 여러분이 불리하게 법을 만들겠어? 여러분 입장이라면? 당연히 우리 유리한 법을 만들겠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신 민들을 내 통치한 방법을 되게 악법을 만들겠지. 이 자식 말 안 듣는데 두르게 패. 삼시도 패. 내 뭐라. 이런 게 향약이에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향약은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오죠. 향약에 몇 대 상황 뭐 막 나오잖아요. 막 애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어려울 땐 서로 도와야 됩니다. 한난 상유, 상부 장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대부 새끼들이 만든 법이야. 오케이? 자, 향약이 보급되었다. 이어갑니다. 왕도 정치만 인정했다. 폐도 정치는 부정했다. 폐도 정치 부정했다는 얘기 뭐죠? 조선 건국을 부정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치를 숭상했다. 문치를 숭상했다. 무학 기술학을 천시했다. 15세기가 정반대되는 거죠. 16세기는 무학과 기술학이 천시된다는 얘기는 과학 발달도 느려지고 군사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16세기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외부의 침입이 자주 침범했을 때 우리가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으로의 지나친 권력 집중을 반대하고 언론의 발달을, 선비들에 의한 정치, 민의 통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됐죠? 정도제라는 인물을 봅니다. 원체 유명한 인물일 때 정도제는 단독 문제가 나올 거 대비하는 겁니다. 자, 태조 7년 8월에 이방원이 이렇게 무인정변 때 사망했다. 무인정변이라는 뜻은 무인년에 종사를 안정시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동정벌개혁입니다. 군사훈련, 진법을 전했다. 군사를 모아서 모의 전쟁 준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책으로 엮었다. 그걸 진도라고 합니다. 진법을 훈련하는 거고, 진도는 책입니다. 군사훈련 책입니다. 불량미 확보 등을 계획,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를 알다시피 이방원과의 트러블입니다. 이방원과의 트러블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또 솔직히 진법 훈련은 이방원과 같은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고 불량미를 충당할 목적도 있지만 이방원과 같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결과적인 실패로 돌아갔다 봐야 되겠죠. 건국전 주요 조서. 1375년 북원의 사신을 죽이겠다고 해서 전라도 나주에 유배되어 시에 쓴 저서다. 북원은 원나라가 멸망하고 북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때 북원의 사신이 왔을 때 우리가 대우를 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인임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고려말 이인임이라는 사람이. 그 당 최고의 권력자가 이인임이죠. 우광 시기에. 이 시기죠. 우왕과 채영이 군과 무와 문이 우왕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 원나라가 쫓겨 이렇게 갔다고 그러실 것 같다가 북원 세력을 한다. 북원이 우리나라에 사실로 한다. 이때 정도제 엄청나게 비판을 하죠. 아니 그렇게 당하고 뭘 사신을 갖다가 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찔러 죽여도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님이 정도제를 갖다 괘씸한 놈에서 나주가 어디야? 이쪽에 있구나. 이렇게 유배 보낸다는 뜻이에요. 정도제는 나주에 유배 가고 난 다음에 180도 바뀌는 사람이 된다. 이제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면에 되게 특화된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나라를 어떻게 이런 생각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수양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나주 부곡현에 유배를 갔는데 꽃 같은 우리 백성인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애구들은 자주 와서 물건을 탈취해가고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병 들어 죽은 사람, 굶주려 죽은 사람들, 아주 무기력한 사회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정자도 이정자지만 백성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서 느끼고 이제 드디어
자기의 주군이 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판단해 봤을 때 썩은 걸 도려내는 방법은 무를 가진 사람 이성계밖에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성계 세력과 손을 잡아가는 과정 중에 나주이변은 되게 큰 어떤 뭐라 할까요? 전환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국전 저서 갑니다. 금남자병, 금남잡재. 유배식이 쓴 책. 시집입니다. 금난첨답, 불교의 인간과의 유교적 비판. 그 동그라미 칠게요. 건국 전하고 후에 동그라미 쳐봐요. 전과 후를 가끔 그 교수를 이분이 쓴 책들을 갖다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학 전 쓴 건지 유배 가기 전과 후 구분하는 유배란다. 자꾸 유배를 유학이라고 그런다. 예, 유배 후에 쓴 저서 봅니다. 조선 경국전 주례를 인용 최초의 사찬법전이다. 이미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시간에. 심리깁변 유교적 입장에서 불교와 도교를 비판. 고려국사 고려말 이전의 사략을 기초로 편년체로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고려국사님이 설명드렸어요. 별표하셔야 됩니다. 경제문감 별표 3개. 경제문감 개별적으로 별표 3개입니다. 경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로 지금 에코노믹인가? 에코노믹에 해당 그 경제인가? 그게 아닙니다. 자, 볼게요. 조선왕조 정치조직 행정안입니다. 미줄긋습니다. 조선왕조 정치조직 행정안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제육전 거죠. 우리는 조선은 삼성육부제도인데요. 육부에 해당된 거 2조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가 있죠. 여기에 각 부서별 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성문법전이 경제육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불시자변 별표 3개. 불교의 교리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고려 말에 불교가 엄청 타락하죠. 그죠? 엄청 타락합니다. 비판합니다. 조선 초기의 대명 관계갑니다. 자, 요동정 물질.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진도를 작성. 진법훈련서입니다. 진도는. 진법훈련서를 작성. 그러나 정도전이 병권장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정한군. 이방원이 세자가 되면서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돼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정한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한군이 여러 왕자와 총친 그리고 절제자들이 저마다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법훈련 한 거죠. 왜냐하면 사병을 혁파할 목적입니다. 진법훈련은 써놓으세요. 진법훈련 위에다가 사병 혁파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병 혁파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태종 때 가서 사병이 다 혁파돼요. 나중에 사병 혁파를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병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원이 역성혁명에 성공했을까? 아니, 역성이랬다. 왕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 부인이 민씨 부인인데요. 민씨 부인이 사병하고 무기를 별도로 다 숨겨요. 숨겨놔요. 태종은 갑옷 입고 진법훈련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법훈련은 왕을 제외한 모든 왕자와 신하들이 다 참석해야 돼요. 군인들 포함해서 참석을 합니다만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인 입장에 본다면 태종의 이방원 부인 입장에 본다면 훗날 그 사병과 무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방원의 부인이 민씨 부인인데 다시 갑옷을 입혀줬대잖아요. 뭐 하고 계시냐고 직접 지휘하시지 않겠나. 오세요. 갑옷 다 준비하고 갑옷을 딱 입혀서 나가시라고. 되게 대장부적 성격을 띠고 있다. 태종 이방원의 부인이 이렇게 있죠. 그 결과 이방원이 역성혁명에 성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도전이 완전하게 사병 혁파를 못한 거예요. 무기도 숨겨놓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대단한 어떤 속임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 권력을 잡았어. 잡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내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 누군가가 나의 쿠데타 일으키는 걸 막아야 되겠지. 쿠데타를 일으켜주는 방법은 군인은 내가 장악하겠지 이제. 네, 자기 사람들 군 지휘관들도 다 보낼 거 아니야. 그럼 영모가 거의 있을 수 없지. 자기 사람들이니까. 그럼 대신 누구겠습니까? 사병을 혁파하는 거예요. 정도전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못했잖아요. 자기 때문에. 근데 태종이 본인이 직접 정권을 잡고 보니 야 이거 혁파시키겠다고 사병이 혁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되고 태종 이방원 때까지 계속 사병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지역에 되게 권력자이고 돈도 많아. 막 돈이 막 1,000억, 2,000억 막 조가 된다 생각해봐. 사병 어떻게 해? 5,000명, 1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야.
사병과 그 식소를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도 되게 내가 거느리고 있는 고용주가 되겠지. 그죠?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월급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들은 나한테 충성할 거 아니야. 얘들 거느리고 사병을 계속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 계속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고려, 조선조까지. 태종 때 가서 사병이 혁파돼요. 사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통수권 안에 군 조직으로 하나로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이어서 갑니다. 니은 갑니다. 고명 금인 문제본 별표 가겠습니다. 별표하고 앞에다가 난이도를 좀 올려봐요. 이렇게 별표인데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자, 명의 왕위를 승인하는 고명과 금인을 보내지 않아 우리나라를 조선이라는 명칭 쓰지 못하고 권지 고려 국사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초에 나라를 조선을 건국했지만 사대 관계를 맺고 있는 명나라에서 태조 이성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고명금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을 조선의 국왕으로 임명합니다. 딱 도장 꽉 찍어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책임이라고 하는 걸 이런 도장을 하나 줘요. 우리 인감도장 하나 만들지 그걸 하나 보낸다고. 그러니까 종이 하나 이거 보내는 이거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안 보낼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도 알아야 되잖아. 무슨 외교 관계가 불편한 점이 있는 건지 왜일까요?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시죠. 군대 다녀오신 분. 네. 자, 본인이 한 상병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등병이 왔어요. 잘해주죠. 잘해주면서 뭘 합니까? 군기를 조금은 잡죠. 100% 풀어주진 않죠. 물론 그 밑에 일병들이 할 일이긴 하지만 기억하시죠? 네, 기억한다 끄덕거려야 됩니다. 그래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요, 이러면 우리 시대 군대 좋아졌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는 할 말이 없어져요. 선생님 시기 군대 시기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착착착 이런 게 있었고 계급에 따라서 군기 잡는 일이 있었거든요. 병장들이 군기 잡으면 폼이 안 나기 때문에 뒤로 빠지거든요. 또 여러분도 공무원이 된다면 어느 조직에 가도 또 그래요. 똑같아요. 바로 위에 상관이 군기를 잡지 갑자기 저 국장님이 내려오셔서 너 이 자식아 말이야 이러진 않거든요. 아니, 급이 있잖아. 폼이 안 나는데 꼭 같아. 어느 조직 꼭 같아. 자, 그럼 뭐야? 조선이라는 나라 세계 건국했잖아. 명나라 입장 어떻게? 뭘 잡은다고? 군기를 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라게 우리의 원한을 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됐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막 계속 군기를 잡는 거예요. 이어서 갑니다. 표전문 문제 별표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난이도 이렇게 잡으면 돼. 표전 문제도 난이도 이렇게 올려. 여러분과 저만의 어떤 사인입니다. 네.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표전문 문제겠습니다. 표전, 왕실의 예교 문서에 명나라를 모욕하는 내용이 있다고 문제 삼아 이를 작성한 정도전을 지목하여 명나라로부터 압송을 요구합니다. 정도전 밑줄 긋습니다. 그 표자에 밑줄 긋어봐. 표. 표전문의 표. 표는 예교 문서를 뜻해요. 네. 예교 문서를 뜻해요. 그러니까 정도전을 압송해라. 봐봐요. 다른 나라의 황제가 다른 나라의 신하를 갖다가 압송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우리나라와 명나라는 지금 군신관계를 맺었다고. 군주와 신하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군신관계라는 얘기는. 그러면 요 사람이 이렇게 당연히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나라도 군신관계에 우리가 맺어졌기 때문에 정도전 압송 요구한다. 알다시피 정도전 누구의 오른팔입니까? 태조 이성계 오른팔이잖아.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태조는 그냥 왕의 자리에 앉았을 뿐이잖아요. 모든 플랜을 다 짠 사람은 정도전이죠. 정도전을 콜했어. 가서 죽일 거야, 명나라가. 그럼 여러분이 이성계라면 정도전을 보낼까요? 안 보내지. 자기 오른팔을 죽이겠다고 오라는데 안 보내지. 그럼 외교관계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팽팽할 수밖에 없어. 니을번 가면 더 안 좋아집니다. 종계 변문 문제 마찬가지 별표하시고 난이도 올라갑니다. 명나라의 대명해전이에요. 대명해전은 법전이에요. 써놔요. 대명해전은 법전입니다. 그네 나라의 법전입니다. 법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성계가 친원파 이님의 아들로. 이님은 우리 아까 방금 언급드렸죠. 우왕 시기에 공민왕 때부터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왕 시기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계는 이인임 한참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이인임의 급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격이 안 맞아요. 한참 밑에예요. 예. 그런데 이성계가 이인임을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죠? 훗날 이성계가 작전에서 최영에 의해서 제거된 인물이 이인임이에요. 그래서 훗날 이성계가 이하도 해군을 했다고 그러죠? 이하도 해군을 하고 난 다음에 최영이 제거되잖아요. 이때 최영이 죽을 때 이인임을 죽인 걸 되게 아까워해요. 가장 이성계 정치적 라이벌이 이인임을 하나 살려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파이팅할 만한 상대가 있어야 이게 게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원사이드한 게임이 돼버리니까 훗날 최영이 죽을 때 이인임이 제거된 걸 갖다 되게 아쉬워했다는. 자, 봐봐. 그렇다면 이성계가 이인임을 죽였다는 말도 안 맞는 거고, 그죠? 또 이인임이 아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인임이 아들이라는 얘기 뭐가 되는 거죠? 되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유교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보통 그래서 부자유증 이거 끊임없이 강조했던 시기인데 감히 근데 가끔 요즘에 이런 일도 있긴 해. 현대 21세기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아들이 아버지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쩌다 뭐 하나씩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 부모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되게 큰 문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 4명의 왕을 시해했다. 고려 4명 옆에 적어. 가로 열고 4명이 누군지.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다시 부릅니다. 공민왕, 우왕, 창왕, 그 다음에 공양왕 마지막 4사람을 죽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민왕은 시해당한 사람이 죽인 이유가 없어요. 그죠? 공민왕은 시해됐잖아요. 자제의 군사들이 시해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우왕과 창왕은 그 이하도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거됐죠. 엄밀히 따지면 제거한 거 맞죠. 그 다음에 공양은 왕 만들었다가 잘랐죠. 네. 죽이지는 않고 잘렸죠. 네. 그러니까 공민왕이 들어간 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왕실의 종계. 그 여러분들이 김씨씨 박씨 할 때 쭉 종으로 내려오지 이렇게. 이걸 종계라고 한다고 이렇게. 옆으로가 뭐가 돼? 행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종계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왕실의 종계에 대한 국가의 체면과 관련해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이인임의 아들로 기록됐다는 거야. 어디에? 대명해전에. 이게 한 200년 간다고. 200년 동안 유지됐다는 거야. 고려 왕들은 끊임없이 왕이 되면서 항상 내세운 정책이 종계 변무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했을까요? 못난이 선조가 해결한다. 선조 때 해결합니다. 약 200년 동안 이 문제가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자, 태종 때 명태조 사망으로 고명과 금연을 보내 양국간에서 관계가 좋아졌다. 태종이 밑줄 거예요. 고명극인은 해결됐습니다. 네. 당신 나라 조선이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인장 도장 하나 만들어 보내줄게. 이건 해결됐다고. 태종 때. 태종 때 해결됐습니다. 근데 뭐가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종계 변무 문제가 200년을 끌었다고. 선조 때 가야 겨우. 그래서 선조가 너무 고마워서 그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칙사가 있거든요. 칙사라는 사신이 그걸 가져온다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맞이하기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종묘 아시죠? 왕과 왕비 이필 모신 게 종묘인데 종묘에 가서 신고합니다. 선조가. 왜 선조가 왜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 다 모두 내가 해결했다는 거야. 내가 약간 뿌듯함, 자부심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선조는 적장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가치가 있었다고. 다음 페이지 봐요. 316페이지. 첫 번째 사람은 선조 때 율곡이인은 200년이 지나도 아직 고치지 못하면 안 된다 하여 사신을 명날에 수차례 보내 중찬 대명해전에 수정된 조선 관계기록 등본을 가지게 돌아옴으로써 종계변 목적이 달성하게 되었다. 1589년 성지열사 윤군수가 대명해전 전부를 가져옴으로써 200년간 역대 국왕에게 고민거리였던 종계변무 예계 문제가 완전 타결. 이런 조선 최초 반계, 직계가 아닌 반계 출신인 선조에게는 엄청난 명분을 제공 효과가 나타나게 돼. 종묘에 가서 선조들이 막 구하는 거야. 선대 왕들이 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동국사력 차려갑니다. 권근, 이첨, 하륜 등이
만들었습니다. 별표 갑니다. 동국사략의, 동국은 무조건 우리나라 역사책을 얘기하는 거야. 동국사략, 역사를 약자가 들어가면 약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아니에요. 약술했다 봅니다. 동국사략에 나타난 편찬자 역사식은 태종태의 정치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요동정벌운동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서울 왕자를 세자로 책봉해 적실 왕자들을 소외시킨 정조준 일파를 제거하고 집권한 태종과 그를 보좌한 권근, 하륜 등은 성략적 명분론을 강하게 표방함으로써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태종 시기 책, 역사책 가장 많이 나온 책이 동국사략이에요. 기출에 수없이 많이 떴던 책 중에 하나가 동국사략, 태종 때 권근, 하륜 꼭 잡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버지 이성계가 적장자인 자기들을 왕으로 옹립하는 게 아니라 이복 동생이었던 방석 12살짜리를 갖다가 왕으로 옹립하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고 그걸 제거하고 본인들 직계에서 왕위를 계승했다잖아요. 이걸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동국사략이라는 내용. 그러니까 그 반계라는 단어, 방석 같은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왕자는 방석을 얘기합니다. 네, 서울 왕자들은 방석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절단 파견 여러분 읽어봐 주시고 오른쪽 한양 도시계획 갑니다. 한양 도시계획. 자, 건물 경복궁 태조 때, 창덕궁 태종 때. 창덕궁 한양 촌도에다가 이방원이 권력을 잡고 다시 왔을 때 세운 게 창덕궁이야.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어있어. 바로 옆에도 붙어있어. 그 다음에 창경궁, 성종. 그 태종이 창덕궁을 만들었던 이유는 경복궁의 아버지 너무 비좁았어. 좀 키워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창덕궁이야. 성종 때 창경궁 그 옆에 또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할머니 두 분이 살아계셔서 그분들을 모실 목적으로 만든 게 창경궁이야. 창경궁이야. 경희궁, 강해궁 때 만들었습니다. 경운궁 훗날 덕수궁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그 재작년 기출이 꼭 나왔던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인용을 했죠. 시험 문제 출제자들이요. 작년이 2021년. 2020년이겠다. 2020년 공무원 시험에 나왔겠다. 이 내용 그대로. 원래 송종의 형인 월산대군 사저였습니다. 임난 후 궁궐이 불타버려서 왕이 거처할 궁궐이 없었다. 그러자 왕족의 집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온전히 남아있던 월산대군의 집을 임시궁궐로 삼았고 그것을 정능동 행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능동 행궁 밑줄 그어봐. 정능동 행궁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조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인 강해군은 덕수궁에서 즉위식을 올렸으며 경운궁이라는 궁호가 붙게 됐습니다. 정능동 경복궁이요. 이성계가 왔고요.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은 돌아가셔서 개성의 무덤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조선 건국하기 이미 돌아가셨어요. 여기 이제 부인이 진주 강씨 이분이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사망하죠. 이분이 사망한 이성계가 되게 슬프게 울어요. 그리고 되게 슬픔에 젖어서 정사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의 무덤을 경복궁 문 열면 잘 보일 수 있는 요곳에다 무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릉 그 무덤을 하던 뒤에 능자를 붙여요. 왕의 무덤, 왕비 무덤을 뒤에 능자를 붙이거든. 그래서 정능이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끝이 아니에요. 태종 이방원이 권력을 잡았죠. 자, 다시 태종 이방원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방원은 진주 광씨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근데 문을 열면 싫어하는 엄마의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능이 항상 보이고 이를 보이고 있다고. 싫지. 왕은 파워는 대단하잖아. 야, 아바 이래. 이거 옮겨시키더라 이거. 다시 옮긴 거야. 서울에서 서울로 옮긴 거야. 그래서 옮겨서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두는 거야. 정능 두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정릉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름 그대로 따서 종로에 가면 정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정릉, 정동이 있기는, 이게 이제 이문세 아저씨 강화문 연가에 나오지. 눈 내린, 노래 못합니까, 제가? 네, 노래하려고 할 때 내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강화문 연가 보시면, 눈 내리는 뭐 조조, 정동길에, 그게 정동이에요. 그래서 정동이, 옛날에 정릉이 있었던 것이 이제 파면에서 이동됐기 때문에 이 동네 그대로 정동이라는 단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정릉동 행궁이 맞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걸 그대로 시험에 사료로 출제되는데, 공부했던 친구들 다 맞은 것 같은데요. 예, 이거 하는 줄 아세요? 요즘 궁궐이 되게 시험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책만 달달달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사라는 걸 못 해보잖아요.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단체로 학교에서 그냥 갔다, 버스 타고 갔다 오는 것은 했는데, 무슨 의미 없는지 그냥 가서 사진만 몇 장 남아있고, 친구들하고 까불까불 놀다가 온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죠? 누군가가 문화 했을 때 막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에 안 들어왔죠. 까부느라고, 그죠? 예? 요즘에는 한능금이라고 하는 시험이 만들어졌죠. 한능금 시험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꼭 역사 이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기 어떤 것을 답사하고 거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건축물이 만들어졌고 어떤 게 그게 있는지를 갖다가 또 어느 시대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되게 선생님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한능금이에요. 공무원시험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한능금을 시험 보게 되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레벨이 틀려. 요거하고 그거는 틀려. 한능금 레벨이 여러분들 이체하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가 낮아요. 문제 수준도 낮아요. 한두 문제 틀면 막 열받아요. 한능금 보는 애들이. 선생님 두 바퀴 돌고 왔는데요. 1등급도 한 두 문제 틀렸어요.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수업 시간에 다 배운 건데 깜빡 실수했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요거 두 바퀴만 돌고 한능금 보시면 무조건 1등급 무조건 나올 거예요. 1등급 무조건 나올 거예요.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저하고 좀 책을 돌고 난 다음에 한능금 보세요. 어디에 써먹을지 몰라요. 네, 특히 경찰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한능금으로 대체됐고, 구무원 보는 게 있어요. 구무원도 이걸로 대체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중에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돈이 좀 들긴 해요. 몇만 원 들게 해요. 접수비가 좀 비싸요. 접수비 비싼 이유는 칼라예요. 칼라. 네, 우리 공무원 시험 문제 나오지 못한 칼라로 다 출제되는 그 인쇄 비용이 비싸져요. 이해서 갑니다. 성곽 갈게요. 4개의 산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낙산은 여러분 가본 적 없죠? 원래 낙산은 원래 풀 네임이 낙타산이에요. 왜 낙타산이겠습니까? 그 모양이 낙타를 닮았다 해서 낙타산에서는 통상 줄이요. 그래서 줄여 소리가 낙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은 낙타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 70년대 우리 서울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이 산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래서 낙산은 낙산인데 가짜 낙산이 됐어. 그 다음에 서쪽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남쪽은 보통 우리가 서울에 가면 여러분들 가면 남산 많이 가죠. 남산 가서 남산에 뭐 먹죠? 유명한 돈가스. 여기서 먹는 거 별 차 없어. 그냥 먹어. 그냥 거기까지 가서. 가보셨나요? 가면 여기 연인끼리 가는데 I love you forever 열쇠에다가 묶어서 채놓은 거 보셨죠? 그 짓을 왜 하냐 거기 가서. 헤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가서 풀고 올 거야 그거? 이상하지 않아? 네. 선생님 거기서 뭐 보러 갔대? 남산 가면? 거기 가면 남산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보시면 봉수대 있어요. 봉수대 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2급한 상황 알려주는 게 봉수대잖아요. 서울에는 남산에 봉수대가 있어요. 마지막 종착지에. 그거 보고 와야 돼. 가서 I love forever 지랄. 그 다음에 뭐 돈가스를 먹겠다고? 거기나 여기나 뭐 서울 밑에 나와서 종로대가 명동대 돈가스 잘하는 집 더 많아요. 예. 목멱산이라고 부릅니다. 목멱산 또는 목면산이라도 상관없어요. 면 여러 가지로 불려요. 목멱산, 목면산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남산입니다. 그게. 네, 북쪽은 북악산, 경복궁 뒤에 있는 북악산이죠. 청와대도 북악산 밑에 있습니다. 경복궁 뒤에 청와대가 있는 거고요. 동서남북의 산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풍수지리를 끝내주는 앞에 한강이 흐른단 말이야. 이게 이제 무학대사가 여기다. 수도가 정해진 거예요. 네, 풍수지리는 이게 딱 산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대문가죠.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소지문. 거기 동그라미 7개 있어. 인의 예지만 동그라미 쳐봐. 인, 의, 예지. 그러니까 흥인지문에 인, 돈이문에 의, 숭례문에 예, 소지문에 지. 이게 가장 핵심 뭐야? 인, 의, 예, 지란 말이야. 인, 의, 예, 지. 근데 소지문이 훗날 명칭이 바뀌죠. 숙청문, 지금 현재 숙정문. 숙정문은 여러분들 쉽게 못 가요. 개방은 되는데 이건 청와대 뒷산이에요. 이게 인원이 제한돼서 가요. 예전에 아예 들어갈 수 없어서 100일단에 딱 정비를 써서 들어가지도 못해서 입구 자체부터. 근데 요즘에는 문재인 정부 때 약간 부분 오픈이 됐어요. 숫자 제한이긴 하지만 미리 신청하면 가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청와대를 하늘을 내다보잖아요. 이렇게. 되게 위험하잖아. 특히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가끔 북쪽 애들 가끔. 이게 옛날에 그 김진조 사건 때문에 1868년에 김진조가 박정희 대통령 매가지를 따라왔다고 인터뷰했잖아요. 하나 살아가지고 그 이후부터 차단된 것들이에요. 숙정문. 그래서 인의예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의예지 사대문. 글이 뭐죠? 동대문과 청대문 밑에 가야 육조거리 밑으로 가야 경복궁 앞에 관청들 배치했다. 자 여기 봐봐. 경복궁 이렇게 있지. 지금 여기가 강화문이란 말이야. 강화문 가끔 가보잖아요. 특별히 가서 볼 건 없지만 여기에 우리 세종대왕 여기 제너럴 이 아저씨가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탁 직접 서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2조부터 공조까지 2조, 2조, 방조 이런 식으로 6개 관청이 들어서 있다고. 그리고 경북부에는 왕이 있지. 가끔 수업하다 보면 오해사전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극으로 드라마를 공부하다 보면 야 병접판서 들라 하라 그러면 예하고 바로 들어오잖아요. 병접판서가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접판서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병접판서가 여기 있겠지. 그럼 4시를 예하고 가서 데려오는 거죠. 저기요 병접판서 들어오시라는데요. 이렇게 하고 보고하면 어떻게 무슨 일이냐? 왜 부르셨다냐? 모르겠는데요. 하나 쓰셨더냐? 하나 뜬데요. 그래 알았다. 막 달려가죠. 전하 병접판서 입시옵니다. 들라라. 목소리 들려지잖아요. 딱 지저되겠지 왕이. 깨갱깨갱 하겠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육조의 거리라 불러요. 예전에는 여기 한성부도 있었어요. 한성부 오늘날에 서울시청이에요. 한성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청에 가까운 데 있는 게 거기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육조의 거리라고 합니다. 아셨죠? 육조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 가겠습니다. 공인된 상인의 자상이나 행상도 도성 안에 거주가 허용됐으나 무당이나 승려는 도성 안에 불가합니다. 무당 밑줄, 승려 밑줄. 사대문 안에 도성 안에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성 안의 모든 토지는 사유 불인정, 한성부에서 신청을 받아 분양받았다. 도성 안에서는 농경이 금지, 사대문 안에서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성저 심리, 도성 밖 심리까지는 한성부 소속 지역으로 무덤 조성과 벌목이, 나물 베는 것이 금지되고 농사 거주 등도 제한받습니다. 왜 이런 걸 할까요? 아직 뭐가 남아있나요? 이 땅은 다 누구 거라고? 앙토 사상이 남아있어요. 왕의 땅이라는 거예요. 경복궁의 주요 건물 갑니다. 강화문, 경복궁의 정문을 강화문이라고 합니다. 강화문이랍니다. 이건 김영삼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거기 총독부를 헐어내고 강화문을 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뒤에 물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근정전, 조선 전기의 정전 또는 정궁이라고 불러요. 그 양쪽 좌우에 12개씩 24개 품계석이 도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가셔서. 한번 가서 보신 분들 있으면 근정제입니다. 근정제는 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왕의 즉위시라든가 예교 관례를 의전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 쓰는 것들이지 왕이 직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 의전 행사, 국가의 의전 행사를 하는 것이 근정제입니다. 그때 이제 관리들이 품계석 앞에 자기의 직책에 맞는 걸 쭉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간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근정제의 가장 특징은 품계석도 품계석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석의 아름다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석이 뭐예요? 가보신 분, 근정전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한 분. 없어? 진짜 이 사람들 관심이 없구만. 여러분 밑에 바닥 한번 봐주시죠. 강의실 바닥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신발 밑에 바닥 봐봐. 이건 지금 타일이잖아. 그치? 근정전 밑에 돌로 깐 그 돌이 박석이에요. 돌은 대리는 되게 울퉁불퉁한 게 없죠. 이것은 그냥 막 다녀도 이게 걸릴 게 특별한 게 없죠. 박사는 어떻게 할까? 울퉁불퉁 자연석 그대로 약간 가공해서 그대로 땅에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놓지는 않았다고. 왜일까요? 뛰어다니지 말라고. 근엄한 것이니까. 꼬마들도 뛸 수가 없어 와가지고. 왜? 돌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근엄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다니지 말라.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걸어달라. 근데 그게 아름답다고 해. 지금 비 오잖아요. 지금 경복궁 가게 되면 최고 아름다워요. 비가 20mm, 30mm 쏟아지잖아요. 그 물 흐름이 보통 우리가 개울을 만들면 이렇게 개울을 쭉 물이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방팔방에 다 물 흐름이 나요. 위에서 뒤에서 보시잖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거 많은 작가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박석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비 올 때 여러분들이 근정전을 가세요. 뭘 보기 위해서?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선생님 이럴 때 가잖아요. 지금 수업이 없다면 지금 근정전 앞에 난 서 있을 거야. 우산수건 봐야지 하고. 볼 때마다 재밌어요. 아름답고. 나중에 비 오니까 내가 경복궁 가려고 했는데 포기해야 되겠어. 아니야, 그때를 가. 그때 가라고. 비 올 때. 맑은 날 경복궁 얼마든지 볼 수 있어. 이때 딱 기회야. 1년에 몇 번이나 보겠어, 그게. 그때 딱 가라고. 일기 보고 가자. 가면 됩니다. 됐죠? 팁이에요. 고구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네. 이어서 가죠. 사정전, 왕의 거처하는 편전, 정사와 회의, 경연이 열립니다. 네, 왕이 거처하는 것이 사정전이에요. 생각을 하는 뜻이에요. 강령전, 왕의 침전, 주무시는 것. 건강하셔야 됩니다. 강령전, 주무시고. 교태전, 왕비의 침전입니다. 아미산, 교태전 후에 아미산이 있습니다. 경복궁 안에 무슨 산이 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미산은요, 이렇게 교태전 있잖아요. 이 뒤에 이렇게 언덕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자연을 잘 활용한 때 보시면 돼요. 이 언덕에 나무를 막 심어놨어요. 예쁜 꽃들을 심고 나무도 이렇게 조그만 나무를 막 심어. 네, 이게 아미산이에요. 네, 되게 궁궐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 아미산. 네,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약간 언덕진 부분에 계단에다 꽃을 심어놓은 거 보시죠. 가끔씩. 여러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등교하다 보면 좌측에 약간 언덕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1단, 2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그게 아미산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그 궁궐에서 그 건물밖에 없는 곳에 이게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띄죠. 그거 보고 또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자주 보다 보니까 이제 아름다움이 감각이 무뎌지기는 하는데 처음 보신 분들 좋은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경애루, 경애 때 연애를 베푸는 거. 물 차 있는 거 보셨죠? 밑에 연애하는 장소. 동궁전은 동쪽에 있는 궁궐에서 세자가 머무는 곳이에요. 동궁에 연락하라 할 때는 세자 오라는 뜻이에요. 동쪽 방향에 있다는 뜻, 동서남북에서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수정전,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수정전이에요. 세종대 집현전 건물이 지금 수정전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어디 있냐면 근정전 좌측에 있어요. 조그만 문이 있거든. 살짝 들어가면 돼요. 근정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거 보고 수정전 보고 근정전 들어가도 돼요. 선생님이 가장 좋은 건물이 수정전이에요. 건물 꼭 같아. 근데 수정전인데 그게 집현전이다 의미도 있고 중요한 건 왜 좋아하냐면 거기에 한복 입은 예쁜 아가씨들이 매일 공연해. 우리 전통 음악들 공연해. 그러면 예부인들하고 뷰티풀하고 난리, 막 사진 찍고 난리야.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예부인들 상대로 사진을 같이 포토 타임이 있어서 막 시간 찍어줘. 찍으실 분 오세요. 저는 차마 쑥스러워서 가서 찍지는 못했지만 노래를 되게 음악 악기도 잘 연주하고 노래 되게 흥 있게 들었어요. 혹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경복궁 공연 치게 되면 나와요. 그분들 노래하고 악기 치는 모습 보시면 실제 보면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왕들의 업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